창원의 한 은행지점 3층 상담실에서 문다혜는 자기 이름이 적힌 서류를 세 번째로 읽고 있었다. 종이 맨 아래에 찍힌 금액은 아무리 다시 보아도 달라지지 않았다. 48억 1263만 원. 다혜는 숫자로 적힌 금액을 속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머릿속에서 제대로 계산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가 오늘 찾으러 온 돈은 1800만 원이었다. 정확히는 7년 전 이혼한 남편 배현석이 자신에게 던져주었던 낡은 카드 속 돈이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지금 그 카드가 단순한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현석이 소유했던 회사 지분 매각 대금과 해양 장비 관련 특허 사용료,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투자 수익이 신탁 계좌 안에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이었다. 고객님, 혹시 그동안 수익자 확인 연락을 한 번도 받지 못하셨습니까? 맞은편에 앉은 자산관리 담당자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굳은 표정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다혜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체크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카드의 모서리는 달아 하얗게 일어났고 앞면의 붉은 무늬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지갑에 넣고 다닌 적도 거의 없었다. 신발장 깊숙한 곳이나 겨울 이불 밑 혹은 옷장 가장 높은 칸에 숨겨두었다. 이사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챙기면서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었다.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몇 번 바꾸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다혜의 말이 중간에서 끊어졌다. 담당자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거기에는 수익자 문다혜라는 이름과 함께 신탁 설정일, 자산의 종류, 수익금 지급 조건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신탁이 설정된 날은 다혜와 현석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과 같았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다혜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오래전 법원 앞에 내리던 비냄새와 젖은 계단.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서 있던 현석의 창백한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이 신탁을 만든 사람은 배현석 씨입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현석 씨가 직접 이 계좌를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네. 다만 현재는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다혜는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떼며 앞으로 숙였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뭐라고요? 담당자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혜의 귀에는 고인이라는 두 글자만 남아 웅웅 울렸다. 창밖으로 자동차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번호표 호출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는데 그녀가 앉아있는 작은 상담실 안에서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배현석 씨는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일은 7년 전 12월 19일입니다. 다혜는 그 날짜를 들었지만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이혼한 지 넉 달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녀는 그의 겨울을 기억하고 있었다. 창원의 반지하 원룸에서 낡은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버티며 밤마다 현석을 원망했던 계절이었다. 자신을 버린 남자는 거제의 고급 호텔이나 따뜻한 외국 어딘가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웃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가 그 겨울에 죽었다고 했다.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다혜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배현석이라는 이름이 드문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는 다혜의 신분증과 컴퓨터 화면, 그리고 서류를 차례로 확인했다. 동일인입니다. 거제에서 해양 장비 회사를 운영하셨던 배현석 씨가 맞습니다. 다혜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다. 그녀는 급히 두 손가락을 맞물렸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7년 동안 미워한 사람이 사실은 그 미움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슬픔보다 먼저 모욕처럼 다가왔다. 왜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시부모도, 현석의 친구들도, 회사 사람들도 모두 침묵했다. 자신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다혜의 걱정은 훨씬 단순했다.
진주에 입원한 어머니 문영자의 수술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전부였다. 병원에서는 이틀 안에 1200만 원을 납부해야 수술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몇 달 전부터 허리 통증을 참고 지내던 어머니는 결국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져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다혜는 요양보호센터 계약직 월급으로 병원비와 월세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다. 카드 대출은 이미 한도에 닿았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우리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 내가 이혼할 때 위자료 좀 받지 않았니? 그 큰 회사 사장 아내였는데 설마 돈 한 푼 없이 나왔겠어? 누구도 다혜가 정말 빈손으로 나왔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몇몇은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척했다. 남의 불행에 자기 돈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새벽 다혜는 옷장 맨 위 칸에 있던 낡은 철제 과자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이혼 판결문,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붉은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다. 7년 동안 그녀는 카드 비밀번호를 잊은 적이 없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년월일 6자리였다. 현석은 법원 앞에서 그것까지 말해주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안에 1800만 원 들어있어. 그 돈으로 방을 구하든 공부를 하든 내 마음대로 해. 대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다혜는 그날 카드가 자신의 발밑에 고인 빗물 위로 떨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했다. 얇은 플라스틱 카드가 물 위에서 한번 뒤집혔다. 현석은 카드를 주워주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는 긴 머리의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차창이 조금 내려가 있었고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혜가 몇 번이나 현석에게 따져 묻고 싶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현석은 이혼을 요구하기 한 달 전부터 달라졌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휴대전화에는 전에 없던 잠금 번호가 생겼다. 주말이면 사업상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거제로 내려갔다. 다혜가 이유를 물으면 현석은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다. 예전에 현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통영에서 창원까지 2시간 가까이 운전해와 다혜의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결혼 후에도 아무리 바빠도 저녁 한 끼는 함께 먹으려고 했다. 다혜가 감기에 걸리면 직접 죽을 끓였고 장모가 병원에 갈 때면 가장 먼저 자동차 열쇠를 챙기던 사람이었다. 그런 남자가 어느 날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혜는 처음에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다. 현석은 맞은편 의자에 앉지도 않았다.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다혜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다. 무슨 뜻이야? 뜻 그대로야. 이혼하자. 이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석은 대답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다혜는 그때 그가 울음을 참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귀찮은 말을 꺼내기 전에 짜증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다혜는 웃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당신 지금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현석은 돌아서지 않았다. 농담 아니야. 다혜는 거실을 가로질러 그의 팔을 잡았다. 그런데 현석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팔을 빼냈다. 마치 다혜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반응했다. 누군데? 알 필요 없어. 언제부터야? 그것도 알 필요 없어. 배현석, 나를 봐. 그제야 현석이 돌아섰다. 얼굴은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다혜는 그것을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석은 몇 달째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디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다혜가 말했다. 현석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것에 가까웠다. 사람은 변해. 나도 변했고. 그 여자 때문에. 그래. 나보다 젊어? 현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예뻐?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어? 밥을 못했어? 당신 부모님께 잘못했어? 회사 힘들 때 내가 옆에 없었어? 다혜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현석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네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지겨워졌어.
그 말이 다혜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버림받는 것보다 아무 잘못도 없이 지겨워졌다는 말이 훨씬 잔인했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이 살던 집은 빠르게 차가워졌다. 현석은 안방을 다혜에게 내주고 서재에서 잠을 잤다. 식사도 따로 했다. 다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집 밖으로 나가 버렸다. 어느 날 밤에는 현석의 코트에서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가 났다. 다혜는 그 냄새를 낯선 여자의 향수와 섞인 호텔 냄새라고 생각했다. 현석의 셔츠 소매 안쪽에 붉은 얼룩이 묻어있던 날도 있었다. 현석은 거래처 직원이 코피를 흘리는 바람에 묻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다혜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석 자신의 피해일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시어머니 장복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반응이 이상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을 혼내서라도 며느리 편을 들었을 사람이 한참 동안 침묵한 뒤 힘없이 말했다. 다혜야, 현석이가 마음을 정했다면 너도 내 인생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다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까지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다른 여자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늦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자세히 모른다. 그런데 왜 저더러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복희는 울먹이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사람 마음이 떠났는데 붙잡는다고 돌아오겠니? 다혜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날부터 시댁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 시아버지 배성문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고 통영집에서 음식이나 반찬이 담긴 택배가 와도 그대로 돌려보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의 침묵에는 분명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다혜는 그것을 죄책감이 아니라 뻔뻔함으로 해석했다. 이혼 조정 과정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현석은 부부가 살던 아파트와 회사 지분은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신 현금 1,8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다혜의 변호사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정식 소송을 권했지만 다혜는 거절했다. 더 오래 싸우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과 돈 문제로 흥정하는 모습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법원 복도에서 현석은 단 한 번도 다혜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하냐고 물었을 때 다혜는 대답하기 전에 현석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현석은 다혜보다 먼저 그렇다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다혜는 그것을 망설임이 아니라 귀찮음으로 받아들였다. 법원을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현석은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고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다혜가 우산을 펼치기도 전에 현석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던졌다. 카드는 젖은 바닥 위로 떨어졌다. 주워. 뭐 하는 거야? 1,800만 원 들어있어. 네가 원한 위자료라고 생각해. 내가 언제 돈을 원했는데? 그럼 버리든가. 다혜는 현석의 뒤에 세워진 자동차를 바라보았다.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한예림이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젊은 여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꼿꼿한 자세였다. 다혜는 그 태도에서 승자의 여유를 읽었다. 저 여자야. 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좋아? 그래. 얼마나 오래됐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혜는 젖은 계단을 내려가 현석의 앞에 섰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현석은 다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깊게 흔들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석은 입술을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네 인생이 달라져? 그 한마디로 다혜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들었다. 현석의 얼굴에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석은 이미 자동차 문을 열고 있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도 내 소식 알고 싶지 않아. 다혜는 카드를 손에 쥔 채 빗속에 서 있었다. 자동차가 출발하기 직전 한예림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지만
다혜는 빗물에 비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현석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부터 다혜는 카드 속 1,8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 돈을 쓰는 순간 현석에게 버림받은 대가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조금 형편이 나아졌을 때는 오기 때문이었다. 현석이 없어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가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릴 것 같았다. 그러나 다혜의 삶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자리가 채워져 있었다. 경력 단절이 길어진 다혜가 다시 정규직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창원에 있는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시작했다. 계약은 1년 단위였고 월급은 생활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던 저축도 모두 사라졌다. 어느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잠을 잤다. 어느 여름에는 고장난 에어컨을 고칠 돈이 없어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더위를 견뎠다. 그럴 때마다 붉은 카드가 떠올랐다. 다혜는 철제 상자를 열어 카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었다. 현석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자기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어디선가 자신을 비웃고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버텼다. 카드 한 장을 사용하지 않는 일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은 자존심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전날 밤, 진주에 있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신경 압박이 심합니다. 수술을 오래 미루면 보행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혜의 표정을 살피며 애써 웃었다. 수술 안 해도 된다.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다혜는 그 말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딸이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먼저 퇴원하자고 말하는 것도 통증을 숨기는 것도 모두 다혜를 걱정해서였다. 그날 밤 다혜는 결국 카드를 꺼냈다. 상자 속에 들어있던 이혼 판결문은 펼쳐보지도 않았다. 붉은 카드만 주머니에 넣고 다음날 아침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갔다. 1,800만 원을 전부 찾고 계좌를 해지할 생각이었다. 수술비를 내고 남은 돈이 있다면 고금리 대출 일부를 갚을 수 있었다. 현석에게 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도 상관없었다. 어머니를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런데 지금 다혜의 앞에 놓인 것은 1,800만 원이 아니라 48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다. 더구나 그 돈을 만든 사람은 7년 전에 죽었다. 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 다혜가 물었다. 목소리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들렸다. 절차상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 출처는 모두 정리되어 있고 세금 문제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최종 수익자 확인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죠? 신탁을 만든 분이 직접 정한 조건 때문입니다. 수익자가 카드를 가지고 본인의 의사로 계좌 조회나 해지를 요청할 때만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연락이나 우편 고지는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다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담당자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제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인가요? 담당자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설정자는 그 조건과 함께 별도의 서류를 남겼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을 때만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한쪽에 설치된 금고로 향했다. 작은 열쇠와 전자 비밀번호를 차례로 사용한 뒤 누렇게 변색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다혜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문다혜에게. 익숙한 글씨였다. 결혼기념일 카드와 냉장고에 붙여두었던 메모, 장모의 약 봉투에 복용 시간을 적어주었던 바로 그 글씨였다. 다혜는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면서 종이가 작게 바스락거렸다. 여기서 읽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필요하시면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상담실을 나간 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다혜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48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힌 서류와 낡은 붉은 카드, 그리고 현석이 남긴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7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과거가 그 세 가지 물건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봉투 뒷면에는 밀봉용 스티커 위로 현석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다혜는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현석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 두 글자를 읽기도 전에 다혜의 눈앞이 흐려졌다. 다혜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올 때까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태경이는 내가 석 달도 버티지 못하고 카드를 쓸 거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몇 년이 지나도 쉽게 손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네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얼마나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버티는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다혜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죽은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다. 현석은 7년 뒤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방에 앉아 있을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다혜는 다시 편지를 들었다. 다혜야, 미안하다는 말부터 쓰고 싶지만 내가 한 일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네가 나를 미워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네가 가장 싫어할 사람이 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 다혜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졌다. 그녀는 문장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 왜 다른 여자를 데려왔는지, 왜 시부모까지 입을 닫았는지, 왜 1,800만 원도 아닌 48억 원이 넘는 돈을 남겼는지, 무엇보다 왜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다. 다혜는